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01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굉장히 색다른 걸 들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티풋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술은 다양하다,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 전술적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 근데 정순주 아나운서를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데 네. 이 전술적 트렌드에 관한 주제는 예전에 신하영 장군님 계실 때도 했었어요. 우리가 네. 한 2년마다 계속 네. 해요. 한 네. 2017년 정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5가지 얘기했어요. 트랜지션, 백스리, 레트로, 어시메트리, 하이브리드. 신하영 아나운서 때도 쭉 했지만 또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로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는 뭐 쉽지 않은데, 네. 근데 흐름은 확실히 이제 어느 단계에서 올 시즌에는 특히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무언가 이제 정착기와 조금 창조적인 이러한 전술 형태를 추구하려는 네. 그러한 감독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뭐 전술적인 역사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체프만 감독의 WM 네. 2-3-5에서 뭐 업사이드 전술 약간 바뀌어서 뭐 3-2-5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또 헝가리 매직 마자르 시대 때 약간 펄스 나인의 약간 원조격이죠. 그렇게 공격진들이 좀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갔던 뭐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는 공격적인 부분이었죠. 공격적으로 좀 치중했던 부분들. 그러다가 약간 수비적으로, 수비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카테나치오 같은, 그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탈리아의 지금은 이제 공격 숫자를 또 많이 가져가는 전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수비 숫자를 한 명 리베로나 스위퍼 개념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좀 늘린 개념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그런 이제 수비적인 카테나치오의 전형이 나왔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이 또 잘 안 되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는 다 하나다, 이런 토탈 사커의 개념이 또 나왔고, 네. 그러면서 하나의 몸통이 공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전환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왔지만, 또 그러한 토탈 사커는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서 약간 밸런스 있게 계승한 게 또 아리고사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리고사키가 아주 촘촘한 간격의 팀 단위의 압박과 지역 방어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공수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또 진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전술적으로는 계속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축구가 과연 매우 효율적이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현대로 들어와서 뭐 조세 무리뉴 같은 그런 축구로 결과를 내는 뭐 이러한 상대를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춤형 전술을 또 구사하는 이런 운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한 의원님도 해주셨지만 클롭과 펩 과르디올라, 네. 이러한 이제 어떤 전술적인 체계가 하나의 또 주류가 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운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롭 감독은 개겐 프레싱을 강조를 했었고, 하지만 개겐 프레싱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볼 소유권을 전방 상대 진영에서 잃었을 때 강건한 팀 압박 체계로 탈출을 해서 그 지점부터 한두 번의 패스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면 더 쉽다. 그래서 상당히 강건한 압박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이죠. 네. 그걸 해서 이제 개겐 프레싱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뭐 클롭 감독이 요즘에는 이제 약간 중간 형태로 조금 진화 또 변화가 되는 형태지만, 반면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압박을 하지만 전방 압박의 목적 자체가 클롭과는 조금 다르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압박을 1차 압박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에서 압박을 하되 뒤에서는 또 지역 방어 형태로 볼의 어떤 경로를 차단하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앞에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이 공 소유권을 가져와라. 거기서 다시 한번 공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자신들의 축구로 만들어가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압박 형태가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도 조금씩 단점이 나왔던 거죠. 클롭 감독의 개겐 프레싱은 너무 무리한 압박을 하다가 일선에 있는 공과 가까이 있는 첫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자체도 너무 앞쪽에서 끊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공이 이제 방출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단점, 수비적으로 단점들이 조금씩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클롭 감독도 최근에는 조금씩 그거를 보수적으로 바꾸는 형태, 중간 형태로 바꾸고 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형태는 볼을 앞에서 끊어내지만 또 빠르게 전개를 못하고 거기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또 볼을 돌리면서 약간 또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현대 축구가 경기 운영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측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특히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축구가 좋은 축구인가를 현재 규정하에서 계속 진화된 형태로 발전이 됐는데 올 시즌은 최근의 트렌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정착이 됐던 클롭과 펩의 축구를 의 단점을 조금씩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나겔스만의 축구 같은 경우는 개긴 프레싱, 클롭의 강건한 압박과 이선에서는 펩의 뒤에서 지역 방어 형태로 선수들이 또 포지셔닝을 잡고 뒤에서는 또 공의 줄기를 차단하는 형태의 수비를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끊어냈을 때 또 바로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빠르게 나가는 그런 전환에서도 효율성을 보이려는 어떻게 보면 클롭과 펩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운영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경기 운영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 축구는 계속 하나하나씩 가장 좋은 축구가 무엇인지를 지금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것이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감독들이 지금 표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시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안티풋볼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단계에서 뭐 크리스 와일더 같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감독도 생기고 현재 체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거를 완성형 단계로 가려는 그러한 감독들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큰 흐름은 뭐 장 의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아주 쪼잔한 것들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작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은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토마스 그로네마크라는 코치가 있어요. 네. 리버풀에. 이 코치가 스로우인 코치입니다. 빅리그 빅클럽 뭐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초의 빅리그 빅클럽의 스로인 코치일 거예요. 근데 제가 빅클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로네마크 코치가 리버풀에서 처음 직장을 잡은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이제 미트윌란 같은 팀들에 있었는데 이 그로네마크 코치가 있었던 팀들은 다 스로인이 강력했었어요. 그리고 리버풀에 이제 와서 리버풀 특히 이제 윙백들이 스로인을 많이 하는데 윙백들의 스로인 능력과 확률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죠. 그 눈으로 그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로네마크 코치가 오기 전에 리버풀의 스로인에서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확률 혹은 스로인을 했는데 어이없게 뭐 볼을 빼앗기는 비율 뭐 이런 것과 지금의 그 확률이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계약 연장도 하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즘 축구는 이 디테일에 차이가 예전보다는 좀 더 치중을 한다. 요번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디테일. 디테일. 네, 디테일에 이제 하나가 스로인 코치를 이제 활용하는 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릴 디테일은 뭐냐면 골킥 스트럭처. 이게 뭐냐면은 골킥 룰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냐면은 과거에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볼이 벗어나야 이제 비로소 터치해서 이거 인플레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갔을 때 터치하는 순간에 이제 인플레이가 되는 건데 지금 바뀐 룰에 의하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골키퍼의 발을 떠나는 순간에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되는 시점 자체가 룰의 변경에 의해서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이제 팀들 경기할 때 보면은 유심히 한번 그거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팀들마다 이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의 지역을 골키퍼로부터 볼을 받는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골키퍼가 이제 최후방으로부터 이제 빌드업을 하는 주인공이 골키퍼라고 그랬을 때 최후방 빌드업을 할 때 선수들이 볼을 받기 위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구조가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가서 상대의 압박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또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서 빌드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두 명의 선수를 두고 또 그 양쪽 옆에도 선수들을 두면서 굉장히 넓게 펼치면서 또 상대의 전방 압박을 좀 분산시킨다든가 골킥 룰이 바뀜으로 인해서 골킥을 할 때에 서 있는 선수들의 그 위치와 구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아주 미세한 디테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1번 키워드는 디테일. 2번 키워드는 제가 이제 키워드까지만 말하고 저쪽으로 넘길 텐데 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미 유수의 평론가들에 의해서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분석 글들이 많이 나온 건데
오버래핑 센터백. 오버래핑 센터백 이제 크리스 와일더 쪽으로 이제 EPL로 제가 넘길 텐데 이 오버래핑 센터백은 분명히 좀 특이한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수비수가 공격을 예전에도 했었죠. 아주 옛날부터.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란츠 베켄바워 선생님 아닙니까? 네. 네, 프란츠 베켄바워, 뭐 마티아스 잠머, 그리고 뭐 멕시코의 라파엘 마르케스 이런 선수들이 이른바 리베로의 표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 메이킹 센터백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인데 플레이 메이커예요. 네. 플레이 메이킹 센터백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버래핑 센터백은 이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수비수를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팬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일이지만은 그 첼시 시절에 안토니오 콘테, 콘테 감독이 이제 첼시를 지도할 때 3백 중에 장 의원님이 이제 스토퍼라고 말씀하시는 와이드 센터백들이죠. 이 와이드 센터백들을 상당히 많이 전진을 시켰죠. 전진을 시켜서 빌드업에도 가담하고 뭐 공격에도 가담을 하고 그리고 윙백이 나간 자리를 또 이 센터백이 사실상 윙백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여기에 둠으로써 윙백이 올라간 자리에 공간을 또 커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또 무브먼트를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백들을 기용을 했죠.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인데 네. 이때 콘테 감독의 이런 전술이 그때는 또 상당히 유행을 타서 또 많은 팀들이 또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센터백은 아까 말씀드린 이 베켄바워류의 플레이메이킹 센터백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하고 이 센터백은 어드밴싱 센터백이에요. 전진하는 센터백. 네네. 예, 미드필드로 올라가면서 숫자 싸움에도 이제 우위를 가져가 준다든가 아니면은 빌드업에도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윙백이 빠져나간 공간을 또 수비적으로 메워주는 데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드밴싱하는 혹은 이제 포워딩하는 센터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버래핑 센터백은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돼요. 요거는 분명히 특이한 거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장지현 위원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길 텐데 어쨌든 요즘은 오버래핑 센터백까지 나왔다. 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오버래핑 센터백. 제가 올 시즌에 느끼는 아까 경기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전술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대 축구는 오히려 과거 처음으로 리셋이 돼서 거기서부터의 보완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체프만 감독이 2-3-5든 또는 뭐 3-2-5든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앞쪽에 공격진을 5명을 두는 당시의 축구는 2명의 수비를 놨을 때 업사이드 룰이 바뀌어서 3명으로 늘렸을 때도 팬들은 이거 너무 수비적이다라고 할 만큼 당시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추세의 운영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결국은 이제 결과를 내질 못하는 이러한 이제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격도 여러 형태로 중간중간 바뀌었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이후에 수비적인 어떤 카테나치오 같은 전술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카테나치오에 대한 운영은 예전에 아주 구시대적으로 3백 뒤에 완전히 스위퍼, 리베로가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홀딩 미드필더가 있는데 뒤에 스위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가 스토퍼라고 표현하지만 이 스토퍼라는 개념은 사실은 지금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왼쪽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두 선수는 완전히 맨투맨 마킹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대인 방어죠. 그래서 지역 방어보다는 대인 방어가 수비 쪽에서 많았을 때 그런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들 같아요. 군대로 치면요. 군대로 치면 우리가 전방에 사단들이 많아요. 뒤에는 일종의 이제 예비 사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도 예비 사단이 있고 또 이 경기도 쪽에서 예비 사단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카테너치와 비슷하게 3명이 뚫려도 뒤에 한 명이 최후의 보루가 한 명 있어서 어디가 뚫리면 어디가 메워주는 그런 수비적인 개념의 사실은 방어 전략이에요. 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의 운영은 전쟁으로 치면요. 군대로 치면 그 앞에 있는 평범한 사단들을 오히려 낙하산 부대화 시켜서 배후 침투를 많이 시켜요. 쉽게 얘기하면 2차 대전 때 프랑스 마지노선 뒤로 배후에서 독일군이 들어간 것처럼 예를 들면요. 배후로 들어가는 그러한 낙하산 부대 운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단들의 수비는 오히려 서로 빈 수비들을 메워주는 형태로 들어가는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 시즌에는 3백 운영이 많아요. 잘하고 성적이 좋은 강팀들이. 네. 네. 우리가 공격을 시작할 때
3백으로 바꾸는 팀들이 비단 3백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아니고 빌드업 자체가 3백이 중심이 된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4백을 운영하는 팀들도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4백을 운영하는 팀들도 비대칭 운영을 통해서 빌드업 시에는 3-2 혹은 3-1 체제로 빌드업이 되든지, 예를 들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도 오리에를 올려버리고 비대칭으로 3명이 뒤에 받치는 빌드업이 되고 앞쪽에는 1명에서 2명 이런 3-2 체제의 빌드업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공격 시에 아주 옛날 과거 축구로 돌아간 듯한 전술 운영처럼도 보이는 느낌처럼 되는데,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아스날이다. 그럼 아스날도 4백이지만 빌드업 시에는 예를 들어서 왼발잡이 자카가 측면 수비수는 올라가고요. 자카는 뒤를 센터백 뒤를 받치면서 3백처럼 빌드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백과 4백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수에서 예전에는 뭐 하이브리드라는 표현도 썼지만 크게 무의미해졌어요. 빌드업 체계는 일단 상대가 클롭이나 펩이나 이러한 축구처럼 지금은 중하위권 팀들도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안정적인 빌드업이 일단 수비적으로도 안정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들도 롱볼은 많이 자제를 하는 분위기예요. 롱볼 축구보다는 자신들의 축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빌드업이 되는 체제가 올 시즌 들어서는 빅클럽을 포함한 많은 팀들이 3명, 2명 체계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3-4-2-1 뭐 이런 운영이 많아요. 윙포워드지만 약간 중앙지향적인 윙포워드의 형태입니다. 예전엔 와이드한 상황에서 반대발 윙어들이 들어갔다면 지금 반대발도 쓰지만 그 선수들은 약간 중앙지향적이고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풀백을 올리면서 5명이 이상이 되는, 최소한 5명 이상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수비적으로도 최소한의 효율적인 숫자를 남겨놓고 상대 공격 숫자와 비교했을 때 1명 정도만 더 많은 숫자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앞선에서는 최대한 숫자 싸움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네.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명 이상을 순간적으로 가져가게 하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펩이 하던 그냥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을 통해서 부분 전술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는 크리스 와일드 감독, 또는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지만 아틀란타도 뭐 하테보나 이런 윙백을 중심으로 사이드 쪽에서 일단 미드필더들이 움직여 사이드에서 공략을 숫자 싸움을 많이 하지만 그 팀도 센터백들도 간혹 올라가요. 공간이 나오면 공격 숫자 보고 1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 나오면. 그럼 그 선수는 낙하산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수비들이 대부분 존 디펜스나 존 프레싱 형태의 블록 수비를 현재는 수비 전환 시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기 위해선 숫자 싸움과 함께 상대의 밸런스를 흐트릴 수 있는 그러한 천병들이 들어가서 교란 작전을 피는 것이 현대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많이 정착화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올 시즌은 물론 뭐 가스페리니 감독의 공격 축구는 워낙 공격 숫자 순간적으로 많이 가세하고 수비적으로는 약간 그 클롭 감독의 리스크가 좀 있는, 과거에 개긴 프레싱 강하게 할 때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크리스 와일더 감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3백을 쓰는 팀 중에서 가장 지금 인상적인 성과를 내는 팀이 울버햄튼하고 크리스 와일더의 시필드 유나이티드예요. 네. 누노 감독의 울버햄튼은 전형적인 3백이에요. 약간 콘테 감독 스타일의 3백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3백은 이거는 예전 뭐 자케로니 감독의 우디네스의 그 3백도 아니고 거기서 진화해서 더 공격적인 게 사실 가스페리니 아탈란타인데 창조적인 3백이에요. 네. 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죠. 근데 이 축구를 지금 많은 팀들이 매우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 현대 축구에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갔을 때 수비적으로도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도 순간적으로 많은 숫자가 가세해서 상대를 교란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앞선에서 엄청난 팀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앞쪽에서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들이 공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2-3명이 붙지만 뒤에는요 무리하게 상대 선수들보다 앞쪽에 나가서 끊으려고 들어가는 무리한 행동은 없어요. 뒤에서는 포지셔닝 하에서 그 선수의 경로를 잡아놓고 지역방어 형태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은 아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클롭과 펩의 단점들도 보완하면서 수비도 되고요. 공격 시에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그런 숫자 싸움을 가세를 하고 수비에서는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대 축구가 제가 보면은 많이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창조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더 이 판에서 창조적인 흐름으로 이 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제 그 싸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이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패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어요. 다른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얘기해 좀 주실까요? 추가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3백을 쓰는 팀에서 윙백은 예전에 뭐 카를로스 카푸 같은 선수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3백에서 윙백은 5백으로 내려앉는 것을 주 전술로 하는 팀이 아니라면은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이 센터백은 윙백의 역할을 센터백이 한다는 것이 그대로 가장 해요. 독특한 거예요. 본인들이 스로잉하고요. 보통 풀백들이 스로잉하잖아요. 그렇죠. 좌우 센터백들 가서 스로잉하고요. 똑같이 풀백하고 똑같이 그거는 원투펀치에서 제가 두세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독특한 전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각각 조금 더 요구되는 재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재능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양쪽으로 나가는 오버래핑하는 두 명의 센터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들은 사실은 센터백도 보지만 한 선수는 미드필더도 원래 보던 선수고요. 한 선수는 측면 수비도 원래 겸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스필리쿠에타 선수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이런 정도의 역할까지 하려면 일단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다재다능함이 네. 분명히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활동량과 또 체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센터백이 앞으로 나갔을 때는 미드필더라든가 뒤쪽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이 자리를 메워주면서 수비적으로도 구멍이 나지 않게끔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겁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센터백이 위에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90분 동안 이 전술을 쓰려면은 결국은 이 센터백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발도 빨라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단순한 그림에서 이제 상대 수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네. 지역 방어를 하더라도 자신의 그 장 의원님 표현을 빌자면 전술적 마크맨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대응했을 때 누구를 맡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센터백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입장을 당황하죠. 생각해 보세요. 쟤는 누가 막지?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는 거기서 대혼란에 빠지는 거고요. 센터백이 그렇게 측면 공격에 가세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쪽 측면은 상당히 이제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오버로드 시킨다 그러는데 이 한쪽 측면을 완전히 과부하를 시켜 놓는 거예요. 과부하를 시켜 놓게 되면은 여기서 볼을 또 빠르게 빼내서 반대편 공간에서는 우리가 공격 전개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고요. 또 센터백이 나갔을 때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은데 오히려 윙백은 안쪽으로 들어와요. 윙백은 오히려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이제 측면 수비는 통상 윙백이 전술적 마크맨이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로 딸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드넓은 터치라인 쪽의 공간에서 센터백이 크로스 올려서 직접적으로 어시스트하는 경우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상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셰필드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창조적이고 특이한 거는 틀림없는데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전술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장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좋은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잉글랜드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워낙에 그 오버래핑 센터백 그 패턴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제 셰필드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좀 그래도 비슷한 과가 있다면 가장 비슷한 팀이 아탈란타예요. 아탈란타. 예.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센터백들처럼 그렇게 정말 많이 돌아나가서 윙백 위치에서 뭐 컷백도 내주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아마 비율적으로는 아틀란타가 조금은 적어요. 조금은 적지만 전체적인 어떤 아틀란타의 스타일은 센터백을 분명히 윙백처럼도 전진시킬 수 있는 팀이 아틀란타가 맞거든요. 그리고 아틀란타보다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인데 그 아틀란타의 아류가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 리그에. 그게 올 시즌 성적이 상당히 좋은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그런데 엘라스 베로나는 아탈란타만큼의 어떤 그레이드가 높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베로나의 축구는 정의하자면 이제 칠리 축구에 가깝긴 해요. 그런데 베로나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 자체는 사실은 아탈란타에 가까운 축구예요. 왜 그러냐면 그 베로나의 감독인 유리치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그 아탈란타 가스페리니 감독의 애제자예요.
직접적인 애제자. 가스페리니 감독이 제노아 시절에 이 유리치 선수와 아주 돈독했었고 유리치 감독의 그래서 멘토가 가스페리니 감독이고 유리치 감독은 항상 가스페리니 감독이 하는 거를 따라해요. 네. 포메이션도 똑같고요. 운영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베로나도 강팀이 아니라 좀 자신들이 충분히 할 만한 약팀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탈란타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딱 그냥 보기만 하면은 공격력의 차이는 좀 심해 보여요, 사실은. 베로나는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는 팀이고 아탈란타는 유벤투스보다 20골을 더 많이 넣은 팀이니까 이건 뭐 엽기적인 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술적 철학이랄지 이런 부분은 셰필드와 비슷한 두 팀이 유럽에 있다면 아탈란타와 베로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지금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3부 리그 때부터 이제 사실은 상대의 완전 버스트에 세우는 밀집 수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전술을 쓴 겁니다. 네, 상대 숫자가 그래서 그 전술을 똑같이 챔피언십까지 적용시켰고, 근데 이게 사실 수비가 상당히 이제 불안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실점률이 적어지고 공격에선 효과를 보고, 그래서 3부 리그 챔피언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건데, 그 챔피언십 시절에 와일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항상 고민은 지연에 대한 부분이다. 네. 그 지연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연이 잘 될 경우에만 수비 전환이 돼서 수비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모든 팀들이 또 전술이 뭐 3백을 해서 막 진짜 창의적인 오버랩을 하고 막 이런 팀들도 결국은 내려와서 3백을 쓰는 팀들은 5-4가 됩니다. 5-4. 두중 수비가 되는 거예요. 두중 수비가 돼서 결국은 거기서 지역 방어, 존 디펜스죠. 혹은 존 디펜스의 조금 적극적인 형태인 존 프레싱. 자신 쪽에 공그룹이 왔을 때는 달라붙는. 팀 전체가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달라붙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러한 존 디펜스와 존 프레싱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방어 개념의 전환으로 대부분 팀들이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수비 형태로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선 지연 행위가 중요하고, 하지만 와일드 감독이 왜 지연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뭐 전술적 마크맨도 말씀하셨지만 커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배우의 한 번에 그게 뚫릴 경우에 1대1 찬스를 내주거나 그래서 실점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 축구에서 그러니까 지연을 어떻게 잘하느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하지만 도전은 계속 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네. 심지어 우리 얼리 어답터인 K리그의 최용수 감독, 얼리 어답터, 바로 크리스 와일더 감독 전술 차용을 했습니다. 네. 아직 이제 그 적응 단계죠. 완성되지 않은 단계지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감독들이 올 시즌, 특히 다음 시즌에는 많아질 것이다.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겠죠. 네. 제가 그 지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의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키워드 뭐였죠? 디테일. 지금 디테일, 오버래핑 오버래핑 센터백 센터백,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좀 하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한 단어로 하면 어그레션. 어그레션. 어그레션이라는 거는 투쟁, 전투, 싸움, 공격성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조금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클럽들의 숫자가 분명히 올 시즌에는 좀 약간 늘어났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어그레션을 좀 축구 전술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까 이제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 두 줄 쌓았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조널 마킹, 지역 방어가 이제 기본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맨 마킹을 이제 병행하는 프레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팀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이 라인에 있을 때 상대 진영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맨 마킹스러운 프레스에 들어가는 팀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가장 대표적인 팀들을 제가 얘기하자면 아까 아탈란타가 이 부류고요. 네. 이 부류이긴 하지만 비엘사 감독의 리즈 유나이티드가 또 이 부류입니다. 비엘사 감독은 예전부터 하이 프레스 할 때는 맨 마킹, 그러니까 집단적인 맨 마킹이에요. 이거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콜렉티브 맨 마킹을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비엘사 감독은. 리즈가 있고 네. 제가 이제 말을 할 주인공인데 라리가의 헤타페가 있습니다. 헤타페가 어그레션과 이 맨 마킹 하이 프레스의 아주 정점에 있는 올 시즌의 팀이에요. 그런데 이 헤타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맨투맨을 앞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버리면 물론 그것 때문에 올 시즌 헤타페가 성적이 이렇게 좋지만 사실은 이거 진짜 뚫릴 수 있거든요. 상대가 정말 또 잘하는 팀일 경우에. 실제로 아틀란타는 그래서 실점이 많고. 아탈란타는 실점이 많은데 헤타페는 심지어
실점도 별로예요. 적어요. 네, 헤타페가 오히려 라리가에서 그걸 잘 써.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음으로 실점이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헤타페는 지연의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이제 어그레션이 또 나오는데 네. 파울이에요, 파울. 헤타페가 지금 라리가에서 아마 파울 개수 보시면 좀 놀랄 텐데 파울이 경기당 평균 20개 가까이 되는 팀은 헤타페밖에 없어요. 라리가 20팀을 통틀어서. 그리고 경고가 라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90장이 넘어요. 올 시즌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헤타페랑 붙는 팀들은 굉장히 짜증내하고 이게 지난 시간에 그 시메오네 대 클롭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에 가려서 약간 묻혔는데 헤타페와 아약스가 유로파 리그에서 두 판을 했는데 헤타페가 득점 합계 3대2로 아약스를 꺾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헤타페가 아무리 라리가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약스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게 있고 현재도 갖고 있는 멤버가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리그 사실은 아깝게 탈락했고 그런 걸 보면은 야 그래도 아약스가 헤타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약스가 두 경기를 통틀어서 헤타페를 상대로 유효 슈팅을 딱 3개인가?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물론 2골을 넣긴 했지만 굉장히 아약스로서는 정말 아주 열불나는 경기를 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아약스 팬들이 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헤타페는 정말 이건 안티풋볼 중에서도 이런 안티풋볼이 없다는 식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했고 근데 헤타페는 내려앉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역에서 그냥 맨마킹을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서 뚫릴 듯하면 바로 파울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예전에 지금 바르셀로나 감독인 키케 세티엔 감독이 그 베티스 감독할 때 베티스가 사실은 바르셀로나와 아주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스러운 스타일이 베티스인데 그 당시에도 헤타페 보르달라스 감독은 지금 같은 전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티엔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축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주제가 다시 지난주 주제로 그 주제로 얘기했는데 돌아가는데 근데 그게 안티풋볼로? 이제 헤타페가 보여주는 그 어그레션 그리고 하이라인 지역에서의 그 맨마킹 프레스 요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하는 팀들이 또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이 있다. 근데 아탈란타도 사실은 이과예요. 근데 아탈란타는 헤타페만큼 제가 봤을 때는 파울하진 않는다. 절묘한 타이밍에 파울을 하질 못해요. 아탈란타는. 그러다 보니까는 수비수들이 그냥 노출되고 막 수비수들 막 어이없이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허무하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헤타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약스와 헤타페의 대결은 이게 정말 시메오네 대 클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철학과 철학이 충돌하는 일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소문이 안 났죠. 이거 유로파 리그라서. 네. 근데 헤타페가 이겼어요.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지연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면 네. 지연을 잘하려면 반칙을 영리하게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현대 축구에서는 사실 그게 1번이에요. 그것을 잘 적절히 이용을 해야죠. 현재 제도하에서. 그래서 수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현재 그렇게 강한 압박을 쓰는 뭐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고 네. 라이프치히도 반칙이라서 많거든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지연을 해야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칙도 적당히 거기에 섞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방법의 시스템을 찾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어떤 시간적인 과정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하는 팀들이 좋은 성과들을 대부분 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키워드인가요? 그 키워드 2개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 한꺼번에 네.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최근에 한 20여일 동안 4판을 지는 바람에 약간 스타일 구기긴 했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굉장히 훌륭한 팀 아닙니까? 네. 리버풀이 잘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좀 많이 졌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리버풀의 앤디 로버트슨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 두 선수를 이거는 저는 어디서 보고 온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이미 이 칼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메이킹 풀백. 플레이메이커는 사실 위치에 구애받는 개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백을 플레이메이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약간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뭐 공격 잘하는 풀백은 많았죠. 뭐 카를로스 카프, 뭐 필립 람, 다니 알베스 얼마나 풀백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한테 플레이메이킹 풀백이라고까지는 안 얘기 안 했거든요. 했죠. 그런데 아놀드 선수나 로버트슨 선수는 지금 플레이메이킹 풀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이 선수들이 하는 그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패스,
그리고 기대값 골도 있지만은 기대값 패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또 많은 도움을 얻는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명은 리버풀에서 거의 플레이메이커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플레이메이킹 풀백 얘기를 듣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레스터의 벤치렐 선수와 히카르도 페레이라 선수에게도 약간 플레이메이킹 풀백의 냄새가 나요. 과가 있는 풀백 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아까 이미 나온 얘기인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골 스코어링 윙백들이 있어요. 골 스코어링 물론 예전부터 뭐 아까 카를로스 카프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골들을 넣은 또 측면 다니 알베스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선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테보. 예, 지금 하테부르 선수 그리고 고젠스. 로빈 고젠스 선수. 고젠스 선수는 올 시즌 지금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에아 도합해서 벌써 8골을 넣었거든요. 예, 지금 뭐 리그가 중단만 안 됐으면 고젠스 선수 두 자릿수 골 넣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또 발렌시아전에서 멀티골을 잡아냈던 반대편에는 하테부르 선수가 있죠. 체격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뭐 센터포워드 같은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오버래핑을 하는데 어찌됐건 골 스코링 윙백들이 또 올 시즌은 좀 빛나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 그리고 오버래핑 센터백, 어그레션 앤드 맨 마킹 하이 프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풀백 그리고 골 스코링 윙백 이런 정도가 제가 오늘 던져드리는 키워드인데 근데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큰 그림들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근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플레이메이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특히 공격 진영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라는 개념이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5-2다. 그러면 또는 3-4-1-2 이렇게 지칭이 될 수도 있는데 1 자리가 10번. 그 10번이 아주 특출난 기량을 가진 센스 있는 그런 선수들이 사실은 대세를 이루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방에는 투톱, 진짜 공격수. 이러한 이제 개념이라면 지금은 요즘에 강팀들을 보면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 10번의 개념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뭐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지. 일리치치가 투톱처럼 배치가 뭐 되는 느낌이지만 이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 뭐 공미로 파살리치가 들어가던 또 파프 고메스가 파프구메스가 들어가던, 들어가든 파프구메스가 전방 투톱처럼 들어가든 이 세 선수가 누가 투톱이고 누가 원톱이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이게 1인지 2-1인지 그게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숫자 노름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공격 시에는 윙백, 그러니까 윙백은 사이드 쪽을 보통 터치라인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수비할 때는 좁히지만 공격할 때는 넓혀라. 이제 과거에 아주 고전적인 개념이 지금은 이제 윙백으로 통칭되는 그러한 넓힘으로 바뀌어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지만 지금은 윙백도 공의 중심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 이선에 있는 3명과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을 하는 선수. 그러면은 5에서 6명, 많게는 7명까지도 공격 가담이 되는데 근데 그 개념도 이제는 서로 공과 가까이 있는 그룹에서 자기가 거기에 관여를 할 경우에는 이 선수가 바로 저 중앙 미드필더처럼 그 배치를 뒤로 나와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거의 측면 윙어처럼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는 부분적인 약속과 함께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있어요. 계산적이고 패턴화된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스타일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펩 가르디올라 같은 유형은 사실 패턴화된 플레이를 강조하는데요. 이런 플레이는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쳐하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왜? 똑같은 패턴을 계속 주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선 때리지 마.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 그러다 보면 맨시티에 있는 선수들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쳐가는 느낌이지만 그게 바르셀로나 4년 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약간 창의성을 많이 만들어주는 뭐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예요. 쉬크, 은쿵쿠, 티모 베르너 뭐 이런 선수들의 허리에 자비처 같은 공격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까지 이제 가세를 했을 경우에 이게 누가 공격수고 누가 윙포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렇게 선수들에게 공의 중심에 따라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네. 또 그 위치를 부여하고 그런 자율성을 부여한 팀들은요 오히려 계속 라이브한 그런 생동감이 있어요. 거기서 또 하나 진화하는 그러한 변이 돼서 진화하는 그런 생동감이 함께 성장하는 생깁니다. 거죠. 네. 네. 왜? 선수들끼리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선수들이 재미도 있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가능성을 계속 경기마다 또 찾는 것이고요. 오히려 패턴화된 패턴의 그런 감독들은 조금씩 한계성이 느껴지는 패턴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흐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 시즌에는 조금씩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현대 이렇게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서 선수들도 다재다능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확실하게 현대 축구에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 3년 전에 말씀드린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트랜지션의 페이스, 네. 전환의 속도 이거는 여전히 빨라져야 중요합니다. 돼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기본 네, 이제는.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외 축구 이번 시즌 전술적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요일에는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